찬란한 멸종 이정모. 이 책은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대규모 멸종과 앞으로 다가올 지구인의 멸종을 가상으로 상상하여 이야기한다. 순서는 가까운 미래인 2150년 인류가 멸망한 후 인공지능이 인간의 멸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점 지구의 탄생 시기인 45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구의 5대 멸종에서 해당 시기에 가장 번성한 종들과 살아남은 종들의 시각으로 이야기해준다. 루게릭 병으로 항상 휠체어에 앉아있던 모습으로 기억되는 스티븐 호킹 박사는 2010년부터 세상을 떠나는 2018년까지 반복해서 지구인들에게 7가지 유언을 남겼다. 첫째, 100년 이내에 인류는 멸망한다. 둘째,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할 수 있다. 셋째, 블랙홀은 다른 우주로 연결되어 있다. 넷째, 슈퍼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다. 다섯째,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여섯째, 인공지능은 의지 없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 일곱째, 대형 강입자 충돌 실험을 계속하면 우주가 붕괴할 수 있다. 지구인들은 첫째, 100년 이내에 인류는 멸망한다에 주목했다. 스티븐 호킹은 2010년부터 계속해서 지구를 포기하고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라고 보챘다. 그리고 현재는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이주하기 위한 사업인 스페이스X가 열심히 우주선을 만들고 있다. 과연 인간은 우주로 나아가 다행성종이 될 수 있을까? 저자는 단호하게 화성 테라포밍이 불가능한 이유를 밝힌다. 먼저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 보내는 것은 무게 때문에 어렵고, 풍력 발전은 화성의 미미한 대기 때문에 어렵다.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0.6% 수준이다. 200분의 1기압에 불과한 것이다. 대기 입자가 너무 적어서 풍력 발전기에 바람 개비를 돌릴 수 없다. 태풍이 불어도 탐사 로봇이 넘어지기는커녕 깃발도 펄럭이지 않는다. 또한 지열 에너지도 사용할 수 없다. 화성의 표면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결국 남은 게 태양 에너지다. 지구 우주선은 계속 태양광 패널을 화성으로 날라야 하고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 그나마 땅값 걱정이 없는 게 다행이다. 다만 화성은 태양에서 너무 멀다. 화성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40%에 불과했다. 산소는 충분할까? 화성 대기의 주성분은 이산화탄소다. 96%가 이산화탄소이고 아르곤과 질소가 각각 1.9%를 차지한다. 산소는 고작 0.15%에 불과하다. 물만 있으면 전기분해로 산소를 만들 순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기온은 인간이 살기에 어떨까? 화성의 평균 기온은 영하 63도까지 내려가므로 대기를 데워야 하고 지구인이 이주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기 온도를 높여야 한다. 어렵게 이 모든 것들에 성공한다고 해도 인간이 화성에서 살기는 힘들다. 전기, 물, 공기, 식량이 있어도 여기서는 인류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구인들이 깨달았다. 화성에는 바다가 없다. 바다가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것이다. 이상하다. 왜 화성에는 바다가 없을까? 화성에는 분명히 강의 흔적이 있고 호수와 바다의 흔적도 있다. 그 바다는 어디로 갔을까? 지구와 화성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화성의 구조는 지구의 구조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지구의 구조는 양파처럼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 중심부터 내핵, 외핵, 멘틀, 지각으로 구분된다. 내핵과 외핵은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랫동안 식지 않고 용융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거운 원소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이다. 외핵은 아직도 액체 형태로 내핵을 돌고 있다. 금속 둘레를 금속이 돌면 자기장이 생긴다. 내핵 주변을 외핵이 돌면서 자기장이 만들어졌다.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 되었다. 물과 DNA, RNA 같은 생명의 분자를 쪼개는 우주 입자인 태양풍을 지구 자기장이 막아주고 있다. 자기장 덕분에 지구에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책은 인류가 화성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 전에 멸종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 이유를 앞선 5번의 대멸종을 살펴보며 인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그럼 이전의 5번의 대멸종이란 어떤 것들이 있었나? 지구에는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첫 번째 대멸종, 약 4억 4,380만 년 전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말기. 온실가스 감소로 대규모 빙하가 발생했다. 또 우주에서는 감마선 폭풍이 불었다. 해양 생물의 86%가 멸종했다. 이때 육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그때는 육상에 아무도 안 살았으니 아무 일도 없었다. 두 번째 대멸종, 약 3억 5,890만 년 전 고생대 대봉기 말기. 갑자기 지구가 추워졌다. 소행성이 충돌하고 화산이 터져 화산재가 태양을 가리면서 지구는 얼어붙고 대기는 산성화되었다. 해양과 육상 생물의 75%가 멸종했다.
세 번째 대멸종 약 2억 5,190만 년 전 고생대 페름기 말기.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다. 초대륙이 형성되면서 생명이 살기 좋은 해안선은 줄어들고 사막이 늘었다. 산소 농도는 급격히 떨어졌으며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산 폭발로 심각한 기후 변화가 일어났다. 지구 생명의 95%가 멸종했다. 이 사건으로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시작되었다. 네 번째 대멸종 약 2억 140만 년 전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기. 화산 활동으로 이산화탄소와 온갖 종류의 산성 기체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었다. 대기 중 산소는 급격히 낮아졌고 대기는 산성화되었으며 기온은 상승했다. 지구 생물종의 80%가 멸종했고 이후 본격적인 공룡시대가 시작되었다. 다섯 번째 대멸종 약 6,6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말기. 항상 거대한 화산이 문제다. 인도에서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면서 대멸종이 시작되었다. 다섯 번째 대멸종의 대미는 지름 10km짜리 거대한 운석의 충돌이 장식했다. 운석의 충돌은 열폭풍과 거대한 쓰나미를 불러왔다. 또 지진을 유발했고 지진은 화산 폭발로 이어졌다. 이때 전체 생물종의 76%가 멸종했다. 육상에서는 고양이보다 커다란 동물은 모두 멸종했다. 그리고 조류를 제외한 공룡들은 모두 몰살되었다. 그리고 이제 인류는 여섯 번째 대멸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멸종은 앞의 다섯 멸종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 멸종은 자연적인 영향이 가져온 멸종이었다. 그러나 이 인류세의 시대에 다가올 멸종은 순전히 인간들이 만든 영향에 의한 멸종이 될 것이라는 점이 차이이다. 인간이 만든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어떤 피해로 다가오는지 해양 생물들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기후온난화가 남극에 미치는 영향은 펭귄의 이야기에서 살펴본다. 턱금 펭귄은 하루에 85g의 똥을 눈다. 무리가 많으면 누는 똥도 많다. 똥을 많이 누면 바다로 씻겨 들어가는 똥의 양도 많아진다. 그런데 지구가 더워지면서 펭귄들이 피할 수 있는 부빙이 점차 줄어들었고 그 결과 턱근 펭귄들도 줄었다. 1980년과 2024년 사이에 턱근 펭귄들이 절반으로 줄자 턱근 펭귄들이 누는 똥도 당연히 절반으로 줄었다. 턱근 펭귄의 똥 1g에는 3mg의 철분이 들어있다. 예전에는 턱근 펭귄들이 매년 521톤의 철분을 남극해에 공급했다. 그러나 이제 절반으로 줄었다. 기후변화의 결과로 펭귄이 바다에 공급하는 철분이 반으로 줄었다는 말이다. 남극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펭귄 똥이 공급하는 철분을 먹고 성장한다. 플랑크톤이 늘어나면 크릴과 작은 생선에서부터 펭귄, 바다표범, 고래까지 번성할 수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펭귄 똥의 철분은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펭귄 똥의 철분으로 성장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하기 때문이다.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발생하고 이산화탄소가 감소한다. 이게 엄청난 양이다. 원래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산소의 절반 이상이 바다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 대부분을 식물성 플랑크톤이 담당하고 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광합성을 하든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채 잡아먹히거나 바다 밑으로 가라앉든 모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전 세계 바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 매년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30%를 흡수한다. 펭귄이 줄어들면 플랑크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도 감소한다. 수염고래는 크릴을 먹고 산다. 사람들이 포경을 통해서 수염고래를 많이 잡아먹었다. 그러면 크릴이 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크릴 양도 줄어들었다. 이상하지 않은가? 포식자가 없는데 왜 줄어들까? 고래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던 거다. 수염고래는 바다 밑바닥에서 크릴을 먹고 수면으로 올라와서 똥을 눈다.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바다 밑바닥에 있던 철분이 수면으로 올라오는 거다. 그러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성하고 크릴, 작은 물고기, 펭귄, 바다표범, 범고래까지 먹이 사슬이 또 이어진다. 포경으로 고래가 사라지자 철분을 이동시키는 펌프도 망가진 셈이 된 것이다. 고래똥이 사라지면 바다의 생산력이 감소한다. 수염고래는 매년 똥을 통해 약 1200톤의 철분을 바다에 공급했다. 이건 펭귄이 공급하는 521톤의 2배가 넘는 양이다. 수염고래와 펭귄의 똥이 사라지면 결국 식물성 플랑크톤도 급격히 줄어든다. 해양 생태계의 먹이 사슬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급격하게 늘어난 이산화탄소는 다시 지구의 열을 높이게 된다. 결국 현재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활동은 연쇄적인 반응으로 더 빠르게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게 된다.
2장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하고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원인을 추측한다. 이 책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 중 한 부분이다. 시기별 멸종한 동물과 공룡들의 뼈와 화석으로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재미있게 들려준다. 책의 끝인 3장으로 가면서 인간과 같은 고등 동물의 유성생식과 미토콘드리아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가장 마지막에 이 책의 에필로그로 달과 바다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다. 달이 생기기 전에 테이아가 원시 지구 가이아와 충돌하여 달이 생기고 달의 강한 인력으로 바다가 움직이며 생명 탄생의 기틀이 마련된 이야기로 책이 마무리된다. 책을 거꾸로 읽어도 재미있을 것 같다. 거시적인 지구의 역사를 다룬 참 재미있는 책이다.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